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좀 봐주셔야 되는 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째로는 브레이나드 부의장 연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태리 국채 입찰이 있다. 뭐 사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평소엔 중요한 게 전혀 아닌데 ECB가 긴축을 빨리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ECB 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유로존 내에서 굉장히 좀 약한 축에 들어가는 나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라인 이탈리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중국에서 각종 이제 뭐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실업률 같은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재고, 수출의 물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일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건 아무래도 여기서 소매 판매였겠죠. 그 다음에는 메인 이벤트라고 하면은 미국의 6월 FOMC 회의인데 뭐 빨간색 안 해놨습니다. 사실 FOMC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FOMC보다는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날은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가 더 중요했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 스위스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스위스가 가끔 한 번씩 뒤통수를 친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였고 쳤습니다. 뒤통수를. 그 다음에는 영국은 지난번에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치지 않을까 해서 뭐 빨간색 안 해놨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데이터, 뭐 고용 데이터, 그 다음 금요일에 일본 뭐 하겠냐, 뭐 이번까지는 별게 없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파월 의장 연설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루하루 한번 짚어보죠. 먼저 13일 월요일입니다. 사실요, 지금 연준이 저희가 뭐 블랙아웃 피리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콰이어트 피리어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전후로 해서 2주간은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 위원들이 발표를 하질 않습니다. 침묵 기간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날 브레이나드 부의장도 지금이 당시가 침묵 기간이었기 때문에 통화 정책 관련한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에 금리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오랜만에 또 한 2달 만입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일단 그 전주 금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가 대단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는 것. 그러면서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다 올랐죠. 특히 단기물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날에도 추가적으로 2년물 금리가 그 전주 금요일 25bp 상승에 이어 이번 주 월요일에도 30bp가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단기물 위주의 상승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면서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지금 금리 급등에 불을 붙인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날 미국 증시 오후에, 미국 시간 오후입니다. 나온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이고요. 연준이 아무래도 0.75, 그러니까 75bp 금리 인상을 이번 주에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대단히 많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6월 FOMC 리뷰하고 결이 좀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 금요일 날에 많이 미국장이 빠지고 했으니까는 아시아장 안 좋았고요. 중국은 요즘 뭐 자체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먼저 빠졌던 장이기도 하고요. 뭐 미국은 이날 밤에 나빴습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14일 화요일에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이태리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이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미국 연준 보기도 바쁜데 뭐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긴 힘드니까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전주에 22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좀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기대들을 했었죠. 원래 전 세계 중앙은행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건 조금 더 매파적인데 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22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서 남유럽 국가들, 그러니까는 이제 펀더멘털이 강한 국가들은 괜찮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들은 괜찮은데 이태리를 필두로 해서
이 그 펀더멘털이 나쁜 국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국가들을 위해 가지고서 뭔가 특별 매입 프로그램은 남겨놓지 않을까라고 몇몇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탈리아부터 해가지고서 남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금리가 특히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국채의 10년무의 금리인데요.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전에 3.4%였어요. 그런데 이날 화요일까지 얼마까지 올랐냐? 4.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보시면 많이 내려왔죠. 이거는 ECB의 추가적인 액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주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런 물가까지 저희가 다 보진 않지만 요즘 워낙 물가 중요하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뭐 소비자 물가에 조금 선행하는 것 아니냐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딱 예상한 수준 근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예상치 대비 소폭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좀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희망이 싹 트는 숫자였죠. 뭐 근데 대단하게 근데 잡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또 저희가 또 희망을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살짝 엿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도는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75bp 인상할 거 고려할 것 같아 라는 그 기사 나왔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더 과격해집니다. 75가 아니라요 100bp 인상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을 하는 좀 유명한 투자자들이 언론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이제는 내년 중반부에는 4%까지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선물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그 금리는 올랐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평온했습니다. 다음 수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중국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산업생산 보시면 마이너스 0.7일 줄 알았는데 플러스 0.7이 나왔고요.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 6.0보다 조금 높은 6.2. 소매 판매는 예상 마이너스 7.1보다 조금 더 나은 마이너스 6.7. 그 다음 실업률은 6.1% 나올 줄 알았는데 5.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생각보다 완전 봉쇄의 영향이 엄청 크진 않고 조금 회복이 빠른 이제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지표에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대단한 또 회복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중국 혼자만이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는요. 글로벌이 지금은 다 좀 다운턴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국채 선물 시장에서 급락,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일본 중앙은행 이날 더 많이 자산 매입하기로 합니다. 더 과감히 사가지고 나는 일드 커버 컨트롤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직한 일본이고요. 다음으로 유럽에서 긴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ECB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FOMC 결정을 반나절 앞두고 ECB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은행들이 진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긴급회의 엽니다. 근데 ECB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뭔가 긴급하냐?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긴급 정책회의를 소집했다. 부채가 보다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최근 뭐 이태리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ECB의 정책 전환으로 유로존 내에서의 분열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보다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선 차입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국가, 안전자산인 독일 정반대에 있는 이태리 같은 곳들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국채 격차 자체가 2년 넘게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자벨 슈나벨 집행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국채금리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서 요날 회의가 열렸는데 사실 뭐 이날 별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는 명백하게 사인을 줬죠. 이 이상으로 독일하고 이태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는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 조치를 취할 거야. 그러니까 20위는요, 요즘에 보시면은 상당히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선요.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발표라고 보는 지난주 데이터 발표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뭐 일단은 이날 나왔던 이제 물가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뭐 미국의 수출 물가는 크게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 물가가 뭐 이게 또 나중에 CPI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말씀들 하시니까 보는데 일단 헤드라인만 보시면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여요. 예상치가 전월 대비 1.1% 증가할 걸로 봤는데 알고 보니 0.6%만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페이크가 있습니다. 전월치가 0.4%포인트 플러스 수정이 돼서 사실은 뭐 1%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뭐 물가가 잡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를 보시면은 예상치가 플러스 0.1%였어요. 그런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가 나왔고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죠. 그리고 그 전월치가 마이너스 0.2%포인트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0.5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미국의 소매 판매가 타격을 입고 있는 듯하다. 라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은 소매 판매가 타격을 입으면 큰일 납니다. GDP의 3분의 2가 제일 큰 게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으로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기업들이 재고가 많이 쌓이면 이게 이제 또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업 재고 보시면은 예상치만큼의 일단은 증가로 나오고 있는데 전월치가 플러스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보다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급망 교란이 다 풀린 것도 아닌데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재고 관련해가지고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볼까 해요. 지금 자동차를 제외하고는요, 미국을 보시면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서 재고 자산의 수준이 과거 10년 정도 평균 수준에 나머지는 다들 도달을 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쪽이 뭐 부족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주변에서 자동차 뭐 주문을 하러 갔더니 1년 기다리라는 게 예사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해보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만들기만 하면 자동차가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라고 하죠. 차 살 때 깎아주는 거. 요 인센티브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니까.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익이 서프라이즈도 났었죠. 더불어서 신차를 구하기가 이만큼 어려워지니까 중고차 가격도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소위 말해서 예약 잔고가 많다. 고객들이 지금 서로 막 이렇게 예약을 많이 해놓고서 1년을 기다려도 차를 사겠다고 이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 더블 부킹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몇 군데서 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가셨어요. 뭐 현대차에 갔는데 A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뭐 1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기아차에 가서도 그 급의 그 세그에 있는 차량 일단 걸어놓고 예약금은 싸잖아요. 뭐 100만 원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 요번에 뭐 외제차도 좀 빨리 나오면 한번 뽑아볼까 해가지고 외제차 파는 데도 가가지고 몇 군데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한대 너한테도 한대 이렇게 이걸 합산을 안 한다는 거죠. 각각에서 볼 때는 우리 쪽에 예약 잔고가 되게 많이 쌓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공급이 한 군데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 5군데 예약해놨다고 해보죠. 근데 한 군데에서 차가 이제 인도가 됐어요. 그럼 그 고객은 나머지 4군데를 취소를 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차량 오더가 대단히 많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포르쉐 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포르쉐 카이엔 같은 거 하면은 최소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중고차의 프리미엄이 지금 신차보다도 막 3천만 원씩 비싸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주변에 보니까
차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야 이거 포르쉐 까이에는 내가 받는 즉시 팔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거 무위험 차익 거래다 해가지고서 그냥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뭐 계약금 걸어 놓는 거 뭐가 어려워 해가지고 거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짤 돈 거 보면은 기아차 쪽에서 막 그 주문이 취소가 막 나오고 있다는 그런 짤도 돌고는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이 더블 부킹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자동차 쪽에 있는지는. 그렇지만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보고 아마 이거 제가 볼 때 이번 뭐 실적 나올 때나 그럴 때에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다른 산업에서도 경험했던 거고요. 반도체가 막 16, 17년 해가지고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 슈퍼사이클이다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생각보다는 이익이 좀 적게 나왔죠.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너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드니까는 반도체를 구매하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서버를 증설하는 업체들 이런 데에서 여기저기 여러 반도체 회사에 더블 부킹 이제 여러 개 주문을 내놨다는 거죠. 중복 주문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실제로 인도를 먼저 받는 데게 있으면은 뒤에 예약을 걸어놓고 아직 못 받은 건 취소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6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동 75bp 인상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라고 했고 7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날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빠졌죠. 그거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GDP 나오가 요 날 나왔어요. 애틀랜타 연준에서 미국의 2분기 GDP 예상하는 건데 0입니다. 이제 0. 이날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한때는 2% 중반까지도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이 되었던 GDP 나오가 이제는 제로까지 빠졌습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였죠. 2분기도 제로에서 아이쿠야 해갖고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공식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어쨌든 이날 이제 금리 많이 빠졌는데 요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16일 목요일 스위스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그 86번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 스위스가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게 가파르다. 예측치보다도 매우 높다. 근데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0.75% 기준금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좀 인상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특히나 2015년 1월 달에 스위스가 최저 환율줄이 전격 폐지를 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줬던 뒤통수를 한번 세게 쳤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왠지 그런 걸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했어요. 세계 금융계 큰손 스위스 15년 만에 깜짝 금리 상승, 긴축 여파 우려 확산. 이날 금리 인상 50bp 했습니다. 예상은요 올려봤자 기껏해야 25bp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50bp 인상이었고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를 준 부분은 이거예요. 향후에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뒀다는 건데요. 그 향후에 추가적인 인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외화의 매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외화 매도 그러면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가 국채도 있겠지만 주식도 있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날 주가 많이 빠졌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라고 하면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그 CNBC 앵커인 데이비 파버하고 그 다음에 짐 크레이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파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날 각기 다른 세 군데 소스에서 그런 똑같은 루머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해지죠. 과연 스위스 중앙은행, 야, 스위스가 돈 많은 나라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얼마나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총액부터 말씀드리면은 1,770억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200조 원 이상의 미국 주식만 200조 원 이상을 스위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제 그 공시 자료들을 싹싹 뒤져보면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포트 1등이 뭐냐? 애플입니다. 애플을
7,100만 주 가지고 있네요. 7,100만 주. 그래서 이게 밸류가 뭐 아마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124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일이 아마 5월 초일 거예요. 그렇죠. 5월 9일. 이때보다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는 120억 달러는 아니고 100억 달러 미만으로 아마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3,089만 주 갖고 있고, 아마존, 테슬라, 자, 구글, 그 이제 클래스별로 가지고 있고, 메타, 엔비디아,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홈디포, 프록터 갬블, 비자, 화이자, 마스터카드, 디즈니, 버크셔는 없나? 버크셔는 별로 안 가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공시대장이 아닌가 봐요. 버크셔는 그 정도로는 안 샀나 봐요. 어쨌든 아주 나스닥스러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은 소문이에요. 밝혀진 바는 없고 일단은 소문이었다라는 건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런 걸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이제 그 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두르고서는 너희 녀석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나 이거 터트릴 거야. 스위스 프랑아 만약에 같이 하락하면 나 이거 터트려서 우리 다 같이 죽을 거야. 스위스 프랑아 절대 공격하지 마. 니네 절대 공격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런 저는 협박을 전 세계에 날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스위스가. 다음으로 영국의 통화정책회의는 예상한 대로 25bp 인상이었고요. 물론 약간 더 매파적으로 볼 요소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경제 전망을 좀 더 부정적으로 낮추었고요. 이제 그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더 깊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bp를 인상했어야 된다라고 이번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3명으로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완전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영국 중앙은행이. 그거에 비하면은 뭐 이건 서프라이즈도 아니었죠. 그 다음으로 요즘 또 아주 중요한 미국의 주택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주택 착공 건수 보시면은 예상보다 엄청 줄었어요. 예상이 마이너스 1.8%인데 전월 대비 실제로는 마이너스 14.4%. 물론 전월치가 플러스 5.7%, 7%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걸 감안하면은 뭐 한 8.7%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예상 대비 엄청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앞건에 있는 게 이제 건축 허가 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5일 봤는데 마이너스 7이 되었습니다. 전월치가 플러스 0.2%포인트 수정된 걸 감안해도 마이너스 6.8. 안 좋은 거죠. 미국의 주택시장 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인데요. 예상 대비 또 조금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실업이 이제 신압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에서 남유럽하고 그 북쪽에 있는 유럽하고 지금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날에 또 등판을 합니다. ECB는 요즘에 보면 좀 기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가지고서 이날 뭐 각국 재무장관들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독일하고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독일은 가만히 있는데 이탈리아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태리한테 안 좋을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네가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이후에 이태리 본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라가르드 총재 코멘트 이후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졌었다가요. 이제 그 ECB 통화정책 회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화에 일단은 성공을 한 거죠, ECB는. 근데 불과 1주 전에요. 대부분의 ECB의 정책 입안자들은 스프레드 이 관리를 위한 툴을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겠죠?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다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일 금요일 날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있었는데 뭐 전혀 기대가 안 되었었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역시나죠. 나홀로 완화책 고수, 엔화가치 급락.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요 뒤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는 없냐 해보면은 중국 쪽인데요. 인민은행이 엔트 파이낸셜, 요 알리바바의 그 금융사죠 가지고 있는
이거에 금융지주사 신청을 허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뉴스이고 뭐 찐으로 아직 그렇게 실현됐다 이건 아니고 일단 뉴스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미국의 파월 의장이 이날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아주 이제 강렬하게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겠다. 인플레 파이터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 말이야 누군데 못합니까 그쵸? 지금까지 말로 해서 다 안 됐는데 다음으로 연준에서 매파라고 여겨지는 제임스 블라드가 나와가지고서는 소프트 랜딩이 그 가능할 것으로 자기는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매파인데 제임스 블라드 작년만 해도 대단히 매파였어요. 왜냐? 그때는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는 투표권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래요. 본인의 일이 되면 세게 못합니다. 근데 참 오지랖도 넓으세요. 지금 미국도 앞가림도 못하면서 유럽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유럽을 슬쩍 끼워갖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에 아니면 뭐 IMF 총재나 뭐 이런 데 지금 욕심이 있으신 건지 갑자기 글로벌을 챙기시네요. 다음으로 연준 내에서 대단히 비둘기파로 여겨지고 있는 닐 카시카리의 경우에는 인디애나의 이제 여는 총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반대예요. 아주 비둘기인데 추가 75bp 인상을 7월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월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카시카리가 세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배드캅, 굿캅 역할하는 게 바뀌었나? 서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기왕 혼돈을 주는 거 대단히 혼돈을 주자고 지금 약속을 하고 나온 건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날 보면서.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뭐 또 좋은 거 소식이 없는 시장에 약간 보합적인 살짝 좋은 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 중고차 지수입니다. 중고차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물가 안 잡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의 맨하임 중고차 지수 6월 상반월치가 이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이후로 보면 제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계절 조정 전 숫자로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CPI에 들어오는 중고차 지수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날 이제 유가도 폭락하고 하면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근데 또 금리 놀랐네요. 자, 미국제 10년물 금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고공행진 펼치고 있어요. 이젠 3%대가 너무 당연하죠. 그쵸? 자, 100bp 혹은 2회 연속 75bp를 올리는 것 아니야? 라는 베팅이 갑자기 FOMC 직전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베팅은 좀 과도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3.49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도한 베팅이 좀 되돌림이 있었던 거지 절대 이렇게 추세로 갈 걸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 금요일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내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금리 보시는 거나 연준 보시는 거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원래는 인플레만 보면 됐는데 이제 긴축까지도 이제 이런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침체 우려까지도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 역전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 6bp 차이예요, 6bp 차이.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파졌다.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39에서 2.36으로 내렸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움직임은 있었어요. 막상 FOMC 날에는요. 보시면은 FOMC 있었던 날에 금리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20bp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날에 기대 인플레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를 또 올려버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날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더불어서 좀 하락해서 전주 대비 3b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유가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줘야 이 기대 인플레가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침 다음이 유가네요. 유가 보시게 되면은 연준이 일단은 좀 더 큰 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모하마드 빈 살만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우디로 간다고 했으니 유가 하방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빨간색 선이요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여전히 유가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네요.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 지금 100일이네요. 50일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요렇게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 50일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은 살아 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아직까지 와 더 떨어질까 이렇게 베팅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쪽 보시면은 미국의 서방 적정 계속 내려가고요. 우님은 뭐 소폭 오르다가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별일 없고요. 그다음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인데요. 보시면은 선진국이 계속 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세금 저거 받으면서 환입 받으면서 계속 돈이 좀 선진국 쪽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신흥국이랑 한국에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너무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의 확진자 숫자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뭐 베이징에서도 일부 지역, 상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베이징은 클럽바이 집단 감염 이런 것도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뭐 봉쇄 조치도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로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관련해 가지고서 크게 사고가 나진 않았다. 다행히 중국이 좀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GDP 예상치인데 제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미국의 GDP가 왜 제로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을까? 라고 해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원래 이제 제일 높게 봤을 때, 요때 뭐 2% 중반까지도 나왔는데, 이때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을 4.8% 증가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제일 높았던 때는 이 5월 17일이죠. 이때 2.5까지 올라갔는데, 이때랑 비교를 해볼게요. 개인 소비 지출이 4.8% 늘 걸로 봤는데, 이날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6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장비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8.8, 6.9 증가로 봤는데 이제는 0.4, 7.8 증가로 요거는 좀 증가했지만은 장비에 대한 부분은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쪽에 대한 투자나 주거 이외 쪽에 대한 투자들 그런 부분들도 각각 1.1, 2.2 증가해서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3.4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요즘에 미국 쪽에서 주택 관련한 데이터가 나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여기거든요. 제일 연관이 깊은 게 쭉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떨어진 속도가 한때 마이너스 11%까지도 예상치가 떨어졌었습니다. 올라온 게 이겁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출이나 오히려 재고자산 쪽에서는 별게 없어요. 순수출은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지금 그전 분기에 대하면 개선이죠. 원래 미국은 순수출이 마이너스 기여를 크게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사실 불황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히려 이제 수입이 감소하고 예상보다 수출이 늘면서 이 부분이 거의 2분까지 올라가거든요. 좀 그런 전형적으로 불황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의 데이터 추이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맨날 GDP 나오만 보여드리는데 뉴욕 연은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발표하는 향후 이제 경제 전망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GDP 성장률 예상치하고 그 다음에 근원, PC 물가 예상치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요 중간에 제가 그걸 안 넣었네요. 지난 3월 예상, 요번 6월 예상입니다. 지난 3월 달에 2022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을 NIFED에서는 0.9%로 봤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이죠. 딴 데서 보는 것보다. 근데 이번에는 리비전 하면서 마이너스 0.6으로 바꿨어요. 그리고요, 내년도 것도요, 1.2% 성장해서 마이너스 0.5로 바꿨고요. 24, 25년도 숫자도 1.5 성장해서 0.4로. 그 다음에 1.8 플러스에서 1.4 증가로 많이 다 낮췄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 0.4, 1.4라면은 주식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거. 장기 침체거든요, 이거는. 다음으로 PC 물가에 대해 갖고서는 물가 전망은 올해하고 내년치, 내후년까지 다 올려버렸습니다.
뭐 제가 이제 침체에 대해 뭐 너무 말씀드리니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여전히 저점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복이 나타났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같은 이제 매수세라는 거, 자금이 들어오는 게 보통의 경우라면 증시에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받쳐지지 않은 매수세는 힘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긴축할 거는 다 하면서, 내줄 거는 다 내주면서 신뢰는 완전히 상실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불황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 계속해서 조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속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 일정인데요. 일단 미국 월요일 놀고요. 이날 이제 중국에서는 그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 전주에 MLF가 이걸 안 났네요. 그 중국에서 MLF 금리 뭐 혹시 MLF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동결이 됐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R인데, 그 직전에도 보시면은 MLF는 동결해놓고 LPR은 내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자니, 이번 달은 쉬었다가 뭐 그 다음 뭐 2, 3개월 후에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데이터 나오는 거 있고요. 금요일도 있습니다. 이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월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에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저는 파월의 발언은 기대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데이터 있고, 의외로 지켜보셔야 될 게 일본의 이날 금요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인데요. 아침에 장전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상치가 2%대던데,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하게 소비자 물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일본에서 연료비를 5월 달에 인상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연료비가 이제 좀 그 막 한 25% 내외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일본의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연료비 MOM으로 올라오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일본 국채 시장을 공격하는 측에 그 아주 좋은 이제 이유가 딱 생기겠죠. 야, 스위스 봐. 너 이만큼 물가 높게 나오는데도 정말로 너 정말 YCC 할 수 있어? 그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본의 물가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